제5장 자료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회기식을 특히 이제 선형 회기식을 세울 때 우리 가정이 뭐냐면 이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가 선형적인 패턴을 보인다.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저희가 모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점도를 통해 가지고 쉽게 두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일의 패턴을 이제 보이게 되면, 즉 설명 변수가 증가할 때 y도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면 우리가 적절하게 이 선형 회귀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두 변수 간의 이 자료 자체가 극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자면 요렇게 튀는 경우나 요렇게 막 군짓되어 있는 경우, 자 요런 값들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이 빨간 선에 해당되는 회귀식에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본 5강에서는 저희가 주어진 자료가 이 회귀식을 세우기 적절한지, 혹은 식을 세웠을 때 어떤 특정한 관측치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어떤 특정한 관측값이 이런 추정값 베타-햇이라든지 혹은 이런 x제곱, 이 x제곱은 저희가 오차항의 분산에 대한 추정값이죠.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측치를 우리는 영향력 관측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fluential observ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 관측치를 탐색을 하고 왜 이런 게 발생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추적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잘 다루게 된다면 이 추정값을 더욱 안정적이게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산점도에서 어떤 특정한 값이 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든가 아니면 어떤 평균으로 대처를 함으로써 그럼 어떻게 돼요? 산점도가 튀는 값이 없어지고 더욱더 이 선형에 적합한 이런 관계로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영향력을 수치화하는 이런 이제 측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 측도로가 할 거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던 잔차 같은 것이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앞서 배울 이제 지렛값, 레버리지 밸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잔차를 봤을 때 이게 잔차를 통해서 저희가 영향력 관측치를 찾는다. 이건 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잔차에 대한 정의 자체가 요거에 대한 정의 자체가 yi랑 y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정값과 우리가 실제 y값과의 어떤 차이가 잔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값이 상당히 크거나 그러면 그 i번째 특정한 그 i번째 값이 좀 의심할 만한 영향력 값으로서 저희가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후에 레버리지 값, 그 지렛값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잔차하고 지렛값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 측도로서 잔차와 지렛값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네 가지 영향력 측도가 있어요. 즉 잔차와 지렛값을 이용한 네 가지 영향력 측도가 있는데, 뭐 지금 아래와 마찬가지로 이런 쿡의 거리, 뭐 DF 베타, DF 핏, 코브 레시오, 이런 이제 네 가지 측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오차항 요것들에 대한 독립성 검정인 더위나슨 검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잔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잔차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익숙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향력 관측치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잔차, 즉 레지듀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이 i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측치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이 잔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오차항, 즉 에러항의 에러텀에 실제로 이것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실현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지금처럼 n개의 자료가 있으면 n개의 잔차가 이제 구해지게 될 거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관측치의 잔차, 두 번째 관측치의 잔차해서 이렇게 n번째 잔차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벡터로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로 해놓고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또 이거를 벡터로서 어떻게 또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y1 빼기 head 2head 해서 yn 빼기 yn 햇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즉 얘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이것 자체가 바로 y라는 벡터가 되는 거고 이것 자체가 y 햇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2라는 잔차 벡터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y 햇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제 또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저희가 중액이 분석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 햇은 또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베타 햇.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타 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또 표현될 수가 있는데 얘는 x 트랜스포스 x 이거를 역행렬한 거 트랜스포스 y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베타 햇은. 자, 따라서 y 빼기 x에다가 y 베타 햇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y 빼기 x의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y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따라서 y를 뒤로 빼야죠. 뒤로 빼게 되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아이덴티티 항등행렬이 되는 거고요. 빼기 요 벡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얘를 바로 헨 매트릭스 H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얘는 I 빼기 H의 Y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좀 지워서 깔끔하게 볼게요. 자, 잔차 벡터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얘도 이제 y 햇을 다음과 같이 x 매트릭스 곱하기 베타 햇 벡터로 표현될 수가 있고 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y라는 벡터에다가 앞에 i 빼기 h라는 이 매트릭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일종의 매트릭스 형태죠. 요거를 곱해주게 되면은 바로 잔차 벡터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h는 우리가 헨 매트릭스로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몇 개 또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하냐면 벡터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계산이라든지 이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좀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몇 가지 또 성질들이 있죠. 잔차 벡터에 대한 평균은 0이다. 0벡터, 이거 0벡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0, 0 해서 n개 0이 있는 거죠. n 곱하기 1인 거죠. 사이즈가. 자, 그 다음 이 잔차 벡터에 대한 분산 혹은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저희가 잔차 벡터에 대한 평균이 0벡터라는 것, 즉
n 곱하기 1의 0벡터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이제 분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잔차 벡터에 대한 분산이다. 자, 우리가 이거는 이 벡터에 대한 분산은 어디서 배웠냐면은 바로 이 7주차 벡터와 행렬 강의 있죠. 이 강의에서 벡터에 대한 분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의 일종의 벡터에 대한 분산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코베리언스 2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두 개는 같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바로 n 곱하기 n의 행렬,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트릭스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이 1, 2에서 n개가 있는 거고요. 열도 1, 2 해서 n개가 있으면서 이렇게 n by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요 값은 뭐를 의미해요? 바로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잔차에 대한 분산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 값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요 값은 바로 두 번째 잔차와 첫 번째 잔차와의 코베리언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 뽑아볼까요? 뭐 여기 이 값이 만약에 다섯 번째 행의 여섯 번째 열의 값이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코베리언스 요걸 의미하는 거죠. 다섯 번째 관측치의 잔차와 여섯 번째 관측치의 잔차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요 대각행렬이 쭉 의미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각각 관측치에 대한 분산을 의미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베리언스가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분산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바로 코베리언스 E1, E1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관측치 잔차에 대한 자기들끼리 코베리언스는 그거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이제 n by n의 행렬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좀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잔차 벡터는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앞에 요런 매트릭스가 곱해져 있으면 저 분산 공분산 행렬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요 강의 안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얘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I 빼기 H는 얘를 잘 살펴보면 얘는 대칭 행렬입니다. 그래서 얘를 트랜스포스, 즉 전치를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아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것은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y는 확률 변수잖아요. 요거에 대한 분산은 바로 모두 다 등분산을 만족하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에요. 얘는 시그마 제곱의 i라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얘는 항등 행렬이기 때문에 숫자 1을 곱한 거랑 똑같은 어떤 성질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I 빼기 H는 멱등 행렬이에요. 자, 우선 이런 거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얘는 멱등 행렬의 성질은 자기 자신의 행렬을 계속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얘는 I 빼기 H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잔차 벡터에 대한 분산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H라는 행렬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헨 매트릭스. 요거를 첫 번째라고 하고요. 얘를 두 번째라고 하죠. 뭐. 자, 헨 매트릭스는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만약에 제가 이 x에 대한 사이즈가 n by p라고 할게요. 자, n by p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x는 디자인 매트릭스잖아요. p라고 하는 것은 절편을 포함해서 p 빼기 1개의 설명변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냐면 앞에는 1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바로 n by p 바로 x라는 매트릭스, 디자인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우리가 이 x 트랜스포즈 x의 요 인버스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x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얘는 p 빼기 n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n 곱하기 p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p by p란 말이에요. 그렇죠? 역행렬 해도 사이즈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얘를 트랜스포즈 한 거, 즉 x를 이렇게 전치시킨 거. 전치시킨 거는 뭐예요? 얘를 자, 이렇게 놓은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전치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진 게 바로 H라는 헨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즈가 있는 어떻게 돼요? 보니까 사이즈가 아까 여기서는 n by p인 거고, 요거는 p by p인 거고, 얘는 p by 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고 얘도 서로 이렇게 같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n by n에 얘도 이제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h 행렬은 n by n의 행렬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거는 저희가 R로도 이제 쉽게, 만약에 X가 여러분들이 구해졌으면, 즉 디자인 매트릭스가 우리가 구해졌으면은, 그러니까 주어졌으면은 이걸 가지고 헨 매트릭스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어차피 뭐 손으로 풀 건 아니고 통계 프로그램으로 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그냥 볼 거냐면은 이래저래 이렇게 쭉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원소들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지금 1, 2 해서 이렇게 n개의 행이 있고 1, 2 해서 n개 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H1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걸 H12 이렇게 해서 H1n, H21, H22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HN1 HNN 이런 식으로 우리가 n by n의 이런 헨 매트릭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요 잔차 벡터에 대한 분산 공분산 행렬은 i 빼기 h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얘를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i라고 하는 것은 얘도 이제 n by n인데 얘는 모든 대각 행렬이 다 1이고요. 나머지 대각이 아닌 행렬들 이런 것들은 다 0이잖아요. 이렇게 다
다 0으로 구성된 이런 행렬이죠. 빼기 h는 우리가 어떻게 한대서 h는 디자인 매트릭스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h11, h12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게 이제 I 빼기 H니까 요거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이라는 우리가 오차항의 분산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바로 이 잔차 벡터에 대한 분산, 공분산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은 얘는 대각행렬 같은 경우 이거를 두 개를 빼게 되면은 어차피 나머지 여기 0부분 여기 0부분은 얘는 그대로 대각행렬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제 이 헨 매트릭스에다가 음수 붙인 거가 나오는 거고 요 부분 요 대각행렬 부분은 뭐랑 빼주죠? 바로 1이랑 빼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은 1 빼기 h11 1 빼기 h22 이렇게 대각행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대각행렬은 다 음수만 붙인 거.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좀 구별을 하자면 이 대각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비대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주면 돼요? 시그마 제곱을 곱해주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 분산 공분산 행렬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요걸 의미하는 게 뭐죠? 여기에 의미하는 게 우선 요걸 다시 좀 최종적으로 쓰죠. 뭐 얘를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잔차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잔차에 대한 분산.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는 뭘 의미해요? 요거는 첫 번째 잔차와 두 번째 잔차와의 공분산 값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면은 n개에 대한 그 분산 공분산 행렬 값을 다 한 번에 싹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요런 사실들을 알고 다시 강의 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런 관계들을 살펴봤고,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오차항에 대한 저희가 가정을 IID인 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잖아요. 이때 요 I에 해당되는 첫 번째 I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디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오차항들은 서로 독립성을 따라야 돼요. 자, 독립성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오차항과 제2번째 해당되는 오차항에 대한 공분산값이 0이라는 소리예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오차항에 대한 실현치값, 실현 가능한 값으로 잔차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잔차에 대한 공분산 값은 뭐예요? 바로 다음과 같이 이런 값을 따름으로써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 오차항에 대한 그 독립성을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얻어지는
이 잔차들의 그 값은 공문산의 값은 0이 아님으로써 서로 독립이 아니다. 자, 요런 사실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를 통해서 구현되는 H 매트릭스, 자, 그거에 대한 비대각 원소인 HIJ는 보통은 0에 가까운 값을 갖습니다.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자, 요걸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얻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잔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구현이 된다고 했죠. 자, 이 공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잔차 같은 경우는 단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즉 일반 잔차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치 값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표준화 잔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튀는 값들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 잔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표준화 잔차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표준화 잔차가 있고 외표준화 잔차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표준화 잔차라고 한다면 내표준화 잔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외표준화 잔차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냥 셀프 스터디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것이 이제 궁금하신 학생들은 제가 그 실라버스에서 소개드렸던 R을 이용한 회귀 분석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 파트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표준화 잔차,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이 표준화 잔차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즉 우리가 표준화를 한다는 건 무슨 소리죠? 바로 이 아이를 그거에 대한 평균으로 나눠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분산의 루트 씌운 값 표준화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 표준 편차로. 그래서 요 값은 자 우리가 요거는 얼마예요? 값이 그 잔차들의 평균은 다 0이랬잖아요. 얘는 0인 거고 우리가 요 값은 이제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까 구해봤지만 1 빼기 h ii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값은 2i분의 시그마 루트 1 빼기 h ii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표준화 잔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i의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그마 값을 모르잖아요. 얘는 알지 못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우리 시그마에 대한 추정값인 S로 대체를 합니다. 이 S라고 하는 것은 이 잔차 제곱합에 대한 그 잔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주고 그 루트 씌운 거죠. 얘는 정관 얘는 제곱에 자유도로 나눈 다음에 이 루트 씌운 값이에요. 그쵸? 이걸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 값이 바로 이렇게 내표준화 잔차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 구할 수 있죠? 얘도 구할 수 있어요. 얘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표준 잔차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쭉 구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절대값이 큰 값, 요거를 우리가 특이점,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웃라이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히 아웃라이어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에서 이렇게 튀는 값. 여기서 갖고 왔는데요. 그림 자체가 좀 귀엽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또 알고 가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런 아웃라이어, 이 특이점이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요, 혹은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이점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영향력 관측치다. 요건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특이점이 이 회기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향력 관측치의 후보가 되는 거죠. 이 특이점 자체가. 그렇죠? 자, 하나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ed cars라는 요 CSV 자료를 이용할 거고요. 이것은 국내 유명 중고 사이트에서 2007년에 수집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안을 보면은 중고차에 대한 가격, 연식, 주행거리, 배기량, 변속기 종류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때의 중고차 가격이 Y예요. 설명변수, 반응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후보로서 정한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중회기 모형을 한번 추정을 해보고요. 아웃라이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30개의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30개. 자, 중선형 회기 모형을 다음과 추정을 해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좀 식을 써보면 햇은 절편이 대략 525가 되는 거고요. 얘는 5.8에 자, 제가 이어를 x1, 마일리지를 x2, cc를 x3, 그리고 오토매틱을 x4라고 할게요. 이건 x1. 그 다음 얘는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02, cc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9. 다음 오토매틱 같은 경우는 165.3, 그래서 x4 이렇게 되겠네요. 추정값이.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 회기식이. 이 보니까 x1 같은 경우, 즉 연식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당연히 요 y 햇에 해당되는 중고차 가격의 예측값이 마이너스 5.8배만큼 평균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이네요. 그렇죠? x2 같은 이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마일리지가 증가할수록 이제 그 중고차 가격에 대한 평균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다음 x3가 뭐였죠? cc죠. 배기량이 높을수록 중고차 가격이 높네요. 0.39만큼 평균적으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변속기 종류가 변속기 종류는 보면은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 오토매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속기 종류가 오토매틱인 거에 아닌 거에 비해서 오토매틱 자동화된 것이 중고차 가격이 평균적으로 165.3만큼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오토매틱의 여부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리고 P밸류 값을 보더라도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회계식을 세운 다음에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잔차들을 구할 수가 있죠. 예측값을 쭉 30개를 구한 다음에 그 예측값을 가지고 실제 이 프라이스 가격과 빼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잔차잖아요. 그렇죠? 잔차를 구할 수 있고 S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잔차 제곱 다 더한 다음에 30 N 빼기 P죠. P가 지금 5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S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 루트 씌운 거. 자, 그 다음 우리가 HII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문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HII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햇 매트릭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를 x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 그러면 1,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첫 번째 x1이 뭐예요? 연식이죠? 이 보면 요 값이죠. 여기 연식값 요 값. 요게 x1이란 말이에요. 요 값이 이제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요 마일리지 요 값이 이제 그다음 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cc가 옆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오토매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바로 30 by 5가 되는 거죠. 4개의 설명변수와 하나의 1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로 해서 이제 30 곱하기 5에 대한 매트릭스가 바로 디자인 매트릭스인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X 트랜스포즈 하고
그다음에 x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역행렬을 구하고 그다음에 x트랜스를 곱한 것이 바로 헬 매트릭스 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값이 구해져요.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어때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해가지고 30번째 행이 있고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해서 30번째 열까지 쭉 있죠. 이렇게 쭉 30번째 있죠. 그래서 얘는 30 바이 30의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자, 요 값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가지고 보면은 요 값이 바로 H11이에요. 요 값이 바로 H22가 되는 거죠. 요 값이 H33가 되는 거고. 뭐 요 값은 바로 H 18번째의 세 번째 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쭉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R 실습 시간에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구해졌어요. 얘 구할 수 있고요. 얘 구할 수 있죠. 얘 알아요.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얘도 아까 그 매트릭스 형태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준화 단자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쭉 나오는데 총 30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30개 표준 단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표준화 잔차에 대해서 이게 영향측 값인가 이제 의심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즉 특이점의 기준은 아웃라이어의 기준은 그거의 절대값이 2보다 큰 경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2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그 포인트 값이 바로 아웃라이어가 되는 겁니다. 영향측 값의 후보가 되는 거죠. 보면은 요 값이 튀어나 있네. 하나 값이 지금 아웃라이어가 있네요. 이 값은 몇 번째 관측치예요? 바로 보니까 두 번째 관측치가 이 특이점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크게 나왔는지를 살펴보거나 이 영향측 값의 후보로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플러스 2보다 크긴 한데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두 번째 값을 제거를 하고 베타 값들을 보는 거예요. 막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혹은 S 값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아웃라이어가 영향측 값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절차는 뒤에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지렛값이라는 또 다른 영향력 측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지렛대라는 것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렛대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어떤 무거운 물체를 작은 힘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도구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바위가 있다고 이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렛대를 이용할 건데, 자, 먼저 여기 어떤 막대기 판을 끼워 넣습니다. 여기 또 지렛대 중심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지렛대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작은 힘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 무거운 바위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지렛대 원리라고 하죠. 자, 이것을 이 지렛대 원리를 한번 회귀 분석 관점에서, 회귀 모형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형 모형을 피팅을 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 설명 변수 x가 이루고 있는 범위가 되겠죠. 이때 이 범위에 해당되는 어떤 요 값이 x 바가 있을 거예요. x의 평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x 평균에 멀리 떨어질수록 그런 관측값일수록 우리가 이 회귀식에 길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귀식이 있는데 x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극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값에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자료 값은 다 이렇게 몰려 있는데 어떤
특정 하나의 값이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 포인트로 인해서 회귀식의 기울기가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은 이렇게 추정이 되게 됩니다. 즉 다시 쓰게 되면은 요 하나의 포인트 때문에 회귀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자, 요런 형태를 띠게 돼요. 자, 요런 값들을 우리가 레버리지 밸류, 지렛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x 바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관측값일수록 이것에 대한 작은 변동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y의 변동이 되겠죠. 이런 작은 y의 변동에 의해서 이 회귀 기울기가 이제 휘청거리는, 변하는 이런 특징을 말해요. 자, 따라서 이 지렛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떤 그 설명변수 관측치 xi가 x 바를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치를 의미합니다. 자, 일단은 이 지렛값은 이 x 바의 중심과의 거리로만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이 반응 변수와는 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x 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그 값은 지렛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지렛값의 이 y의 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회귀 기울기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같이 이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렛값은 어떻게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는가, 어떤 척도로 계산이 되는가 보게 되면은 이 지렛값은 바로 HII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예요. 즉 HII가 뭐였죠? 바로 헨 매트릭스, 즉 X 트랜스포스 요거의 대각 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더라도 우리가 이 디자인, 즉 x에 대한 값으로만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각 원소인 헨 매트릭스가 바로 이 지렛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렛값도 마찬가지로 1부터 그 자료의 n개만큼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설명변수가 하나인 단순 선형 회귀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공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 분모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i랑 x바에 대한 차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아예 자체가 이 공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고정된 값이고요.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특정 i에 대한 관측값과 그리고 x바에 대한 거리의 차의 제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HII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때 i번째 관측치가 x바와 이제 먼 거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잔차하고 한번 관련시켜 볼게요. 자, 우리가 잔차에 대한 분산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i번째 잔차에 대한 분산이, 여기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죠? 바로 지렛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i번째 잔차에 대한 분산은 1 빼기 지렛값을 시그마 제곱으로 곱해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HI가, 즉 i번째 지렛값이 커지게 되면 얘는 보면은 이 지렛값이 범위가 1과 n분의 1 사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커져봤자 1보단 작아요. 그건 1이 되거나, 그래서 이게 가장 크다는 것은 1의 값이잖아요. 그럼 얘는 거의 뭐에 가까워요? 0에 가까운 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i번째 잔차의 분산이 0이라는 거죠. 자, 잔차가 작다, 분산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특정 값이 전체 회귀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잔차가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다음과 같은 이제 요런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이 지렛값이 회귀 기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내용하고 어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렛값의 성질이 나오는데요. 자, 만약에 이 모든 지렛값을 다 더하게 되면은 그때 그 값은 설명 변수의 개수인 p 빼기 1에다가 절편까지 더한 이 p 값과 동일해진다 라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HII 이 지렛값은 범위가 다음과 같이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헨 매트릭스에서 헨 매트릭스는 요 대각행렬값, 즉 지뢰값이 있고 비대각행렬값이 있잖아요. 이 대각행렬값은 비대각행렬보다 항상 어떤 작은 이런 이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고요. 증명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커야 이거를 높은 지뢰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은 바로 다음과 같이 n분의 2p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기준을 n분의 2p라고 했냐면 보통 이 지뢰값의 평균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보통 이제 n분의 p가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자, 요것도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요거 있죠. 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먼저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동일한 거로 말씀드렸어요. 자, 우선 옆에 좀 지우고 여기는 얘 상수죠. 얘 상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데요. 아이고.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n분의 1 플러스. 자, 요거를 보면은 이 값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요거잖아요. 이거의 평균 자체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n분의 2가 돼요. 여기서 요 2는 뭐예요? 요 2 값의 의미는 바로 그 1 더하기 1로서 요거는 이제 절편의 개수, 요거는 이제 설명 변수의 개수죠. 이건 지금 요 식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의 이 지뢰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키게 되면은 바로 n분의 p가 요 지뢰값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이라기보다는 그냥 평균보다 2배 가량 정도 더 큰 값이 아마 큰 값을 이제 높은 지뢰점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사실 이 높은 지뢰점에 대한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이해하기 좀 쉽게 n분의 2p로 우리는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그 중고차 가격에 대한 유스드 카스라는 요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지뢰점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예제 5.1에서 헨 매트릭스를 이미 구했었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30 by 30 매트릭스를 구했고, 이때 우리가 이 대각 원소값 요 대각 원소값을 우리가 다시 요 대각 원소값 요 값들을 우리가 쭉 해서 요 값까지 이게 바로 그 HII 지뢰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쭉 뽑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값은 0.21이잖아요. 근데 요 값은 지금 0.21이 오죠. 서로 다른 이유는 소수점 반올림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거고 얘는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고 이 지뢰점의 지금 값을 구했고 그러니까 얘네들 값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x바의 평균과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거리 측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뢰값의 후보가 쭉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이 높은 지렛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 n분의 2p라고 그랬죠. 요거보다 더 큰 값을 우리가 높은 지렛점이라고 할 거예요. 이 값을 계산해 보면 n이 지금 총 자료의 개수는 30개고요. 2 곱하기 p가 지금 몇 개냐면 5개죠. 그래서 얘는 30분의 10이 돼서 기준이 0.33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333보다 높은 것을 우리는 높은 지렛점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높은 지렛점 값이 이렇게, 자, 하나의 높은 지렛점 값이 이렇게 있네요. 그쵸? 이게 지금 몇 번째 관측치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요 값이네요. 그쵸? 하나, 요 0.373이라는 19번째 값이 높은 지렛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영향력 관측치하고 영향력 측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앞서서 뭘 배웠냐면 바로 이 특이점, 아웃라이어, 그리고 높은 지렛점, 하이 레버리지 포인트 같은 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즉 잔차와 지렛값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면은 아웃라이어이거나 혹은 높은 레버리지 포인트라고 해서 반드시 영향력 관측치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특이한 이런 값이 이 추정치 값, 즉 베타 헷 혹은 S 제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값은 영향력 관측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비록 아웃라이어이긴 하지만 굳이 이제 지우지 않아도 되는, 지워도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영향력 관측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추정치 값들에 큰 영향을 주는 관측치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값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영향력 관측치는 개별적으로, 즉 어떤 특정 하나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몰려있는 집단이 이 추정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딱 보면은 살펴봤을 때 이런 값들이 영향력 관측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후보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지금 해기식이 이 정도의 범위에 있는데 좀 튀어 있는 이런 값들, C와 D와 같은 값도 우리가 영향력 관측치라고 후보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진짜로 영향력 관측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하는가, 자, 그런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요 산점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인플루드 데이터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 변수 y와 설명 변수 y의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보여졌던 거고요. 그 결과 영향력 관측치 혹은 영향력 군으로 의심되어지는 자료가 4개였죠.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영향력 관측치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다루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이 영향력 관측치 이런 것들을 제외하지 않고 이 모든 자료를 통해 가지고 회계식을 세우는 거예요. 회계식을 세웠을 때 이거는 지금 단순 선형 회계 분석이기 때문에 회계 추정값이 바로 베타 0 헷, 베타 1 헷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값도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영향력 관측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정값으로는 S 제곱이 있을 수가 있겠고 R 스퀘어 값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R 스퀘어 값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추정된 회기식이 자료의 변동을 얼마만큼 잘 설명하는가, 특히 이제 Y의 변동을 얼마만큼 잘 설명하는가, 그에 대한 측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향력 관측치를 만약에 지웠을 때
요런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게 영향 관측치인지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런 표를 그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컬럼에다가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 우리 총 4개에 대한 그 이제 관측치 후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자료를 이용한 경우, 그리고 A를 제외한 경우 피팅을 해서 살펴보고요. B를 제외한 다음에 회귀 분석을 세워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A와 B를 어떤 영향력 관측치 군으로 보고요. 이거를 통째로 제외를 한 다음에 나머지 자료를 가지고 회귀식을 피팅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CD, X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CD를 가지고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 C를 제외하고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D를 제외하고, 그 다음 이제 C와 D를 모두 제외한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눴냐면은 이 A, B가 해당되는 게 무엇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웃라이어. 그리고 이 CD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값에 해당되는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 나눠 가지고 총 6가지의 경우로서 한번 이 추정값에 대한 변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를 먼저 제외를 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날리고요. 요 자료를 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변동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봤더니, 자, 좀 확대해서 볼까요? A를 제외했더니 기존에는 베타 0 햇이 11 정도 됐는데 A를 제외했더니 7.7로 작아졌어요. 분산도 작아졌고요. 베타 1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1.37이었는데 1.69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회귀식이 높아진 거네요. 기울어진 거네요. 그 다음 S제곱도 3.5에서 2.0로 낮아졌고요. R스퀘어 값도 0.934로 확 높아졌죠. 그러니까 A 값은 영향 회귀 기울기 추정값에 대한 영향력 관측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많이 변했죠. 지금 보면. 자, 이번에는 B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요 B를 제외한 다음에 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가 베타 0 햇이 13.58로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네요. 그리고 베타 1의 햇도 1.158로 낮아졌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회귀 기울기가 지금 이 B를 제외한 거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좀 낮아진 이런 형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낮아진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B도 마찬가지로 이 B라는 관측치, 개별 관측치도 이 회귀 추정값에 영향력을 주는 영향 관측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AB를 한번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는 어떤 영향력 관측치 군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얘를 날린 다음에 요걸 가지고 볼게요.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에 띄는 것이 우선은 요 베타 햇과 베타 1에 대한 요 변화가 그렇게 폭이 크지 않아요. 개별로 제외한 거에 비해서. 그렇죠? 단 뭐가 차이가 있냐면 지금 스탠다드 에러가 확 줄어들었죠. 이것도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S제곱도 오차항의 추정치 값도 확 줄어들었고요. R스퀘어 값도 많이 이제 증가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 B는 회귀 추정값의 영향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귀 추정값의 영향력 관측치 구는 아니지만 회귀에 대한 설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 관측치 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피팅이 더 좋아졌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C하고 D, CD를 한번 보게 되면은 CD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각각 제외하든 군으로 제외하든 요 기울기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CD 그리고 CD 요 관측 개별 관측지 혹은 관측지 군은 회기 추정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 같은 경우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도 큰 변화가 없죠. S값도 큰 변화가 없어요. R스퀘어 값도 큰 변화가 없고 얘는 오히려 좀 떨어졌네요. 그렇죠? 따라서 특히 이 CD 같은 경우는 각각 개별적으로 한 경우는 얘는 영향력 회기 추정값이라든지 혹은 이런 전체적인 회기에 대한 설명력을 영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영향력 관측치라고 보기 어려워요. C하고 D는 비록 레버리지 포인트 즉 지렛값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영향력 관측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 CD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R스퀘어 값이 많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여기 스탠다드 에러도 되게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거 오히려 회기에 대한 설명력을 더 떨어뜨리는 설명력 부분에서는 이제 영향력 관측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관측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19번째 지렛값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스드화 중고차 가격으로 분석을 했을 때 19번째가 지렛값이라고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값이 우리가 특이값이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이게 진짜 영향력 관측치인지를 보려면 이 중고차 가격 유스드카의 데이터에서 두 번째를 한번 제외하고 회계식을 피팅을 한번 해보세요. 회계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이 19번째 값을 제거를 한 다음에 회계식을 피팅해서 제거하지 않은 것과 비교를 해서 회계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영향력 관측치인지 혹은 영향력 관측군인지 살펴보는 방법은 그 특정 그 값을 우선 제거한 추정값과 제거하지 않고 모두 이용한 것과의 어떤 차이를 이용했었죠. 우리가 이런 방법을 속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i번째 관측치의 베타 햇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i를 빼지 않고 모두 이용해 추정한 이 베타 햇 값과 어떤 특정 i번째를 빼고 계산한 것과의 이렇게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매트릭스로 표현한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 값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속어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속어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측도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는 총 이 네 가지의 이 대표적인 영향력 측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이 쿡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베타 햇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용할 거고요. 이 DF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 베타 J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을 할 거예요. 이 1번과 2번, 즉 쿡의 거리와 DF 베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쿡의 거리는 요 베타 햇, 그러니까 베타 햇이 어떤 하나의 값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베타 0, 베타 1, 그래서 베타 P 빼기 1개의 이런 이제 약간 중선형 회기 모형의 경우 이게 여러 개의 설명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베타 햇에 대한 벡터, 요거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을 할 거고요. DF 베타는 이 각각 개별적인 i번째 관측치가 각각 개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측도로서 DF 베타를 이용할 거고, 그리고 y 햇, i번째 y 햇에 대한 영향력 측정은 DF 피치라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타 햇에 대한 서로 간의
코비리언스 매트릭스가 있죠. 이거에 대한 영향력 측정으로서는 우리가 코브 레시오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쿡의 거리, 이 쿡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 영향력 측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특정 i번째 관측치가 모든 추정된 베타 햇에 대한 벡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어떤 특정 i번째 관측치가 이 베타 햇에 대해 영향력을 주는지 얼마만큼 주는지, 자,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4년에 이 밀러라는 학자가 다음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모든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베타 햇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우리가 의심 가는 그 i번째 관측치를 제거를 하고 추정을 해요. 우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베타 햇에 대한 추정치 값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자료에서 i번째 행을 모두 다 날립니다. 날린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각각 추정된 베타 햇이 있겠고, 베타 햇에 i 이렇게 있을 건데, 이게 만약에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그때 그 i번째가 이 베타 햇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단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x 혹은 y의 단위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척도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표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74년에 이 쿡스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은 이 밀러에 대한 공식을 표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앞에 뭐가 붙었냐면 이렇게 베타 햇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역수를 곱했죠. 그리고 이제 p분의 1을 또 따로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위에서 이제 구했던 그 베타 햇과 베타 햇 i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시킨 거예요. 이 값이 바로 쿡스 디스턴스의 통계량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단위에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베타 햇에 대한 영향력 측정 값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좀 공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같이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RI라는 잔차 제곱에 대한 공식과 이 지렛값에 대한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유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웃라이어 값이 크거나 혹은 지렛값이 크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쿡스 디스턴스 통계량 값도 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타 햇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쿡의 거리가, 즉 쿡스 디스턴스가 얼마만큼 커야 베타 햇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자, 그런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n/p분의 3.67이라는 이 통계량 값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는 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 df 베타스라는 요 영향력 측도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difference in betas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배웠던 요 쿡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i번째 관측치가 모든 추정된 베타 햇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이 i번째 관측치가 어떤 특정한 j 번째 베타 햇에 영향을 주는지 이걸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측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베슬레이라는 어떤 학자가 1980년도에 제안한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이거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의심 가는 요 i번째의 관측치가 j번째 회기 개수에 추정된 회기 개수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측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기준이 있겠죠.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기준값이 2 또는 2분의 루트 n분의 2만큼 보다 더 크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그 i번째 관측치가 j 번째 추정된 회귀기에서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는 DF 피치라는 측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Difference in Standards Fit의 약자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i번째 관측치가 이 i번째 y햇의 영향력을 주는지 이거에 대한 측정 값으로서 이용을 하게 돼요. 자, 요 공식은 요 식은 실제 우리가 그 모든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회기식을 세우죠. 이걸 피팅을 한 다음에 그때 그 식을 가지고 i번째 y햇 값을 구합니다. 자, 요거와 우리가 의심 갔던 그 i번째 관측치를 모두 날려요. 날린 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회계식을 피팅을 하고 그 모형을 가지고 i번째의 y햇 값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지금 이제 단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이제 표준화하게 되죠. 그래서 표준화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게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을 씌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요 값은 우리가 언제 또 배웠었냐면 프레스 예측값의 측도로 했을 때 우리가 프레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때 이용했던 그 공식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표준화 값으로 이제 요걸 이용했고 이 값의 제한은 1980년도에 베슬레이라는 아까 그 DF 베타라고 요거를 제안한 동일한 이 학자의 팀이 제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거의 또한 기준은 2 또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p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기준보다 높게 되면은 그때 그 i번째 관측치가 y햇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요 DF 핏 같은 경우는 J를 포함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 이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이 베타 햇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있죠. 요것의 추정값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나타낸 측도로서 우리가 커브 레시오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자, i번째를 제외한 그 베타 햇들에 대한 분산 공무산 행렬 있죠. 우리가 이거를 다음같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하고 제거하지 않은 요 베타 햇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베슬레이라는 학자가 제안을 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느냐? 이건 지금 현재 매트릭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렬에 대한 이제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보통 행렬에 대한 크기는 행렬식이라는 게 있어요.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행렬식이 있는데 이거를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번째를 제외한 이 베타에서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행렬식을 구하고요. 제거를 하지 않은 그거에 대한 행렬식을 구해서 그거 두 개에 대한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크게 되면은 그때 해당되는 i번째 관측치가 베타 햇에 대한 이 분산, 공무산 행렬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우리가 특정 관측치, 그러니까 예측값이라든지 이 베타 햇에 대한 영향측들을 봤다면 이 커브 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그 추정값들에 대한 분산, 요거를 이제 요거에 영향을 주는 그 이제 측정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각각 모두 개별적으로 커브 레이시오 값을 구하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1을 뺍니다. 두 개 1 빼기 차이의 절대값이 n분의 3 곱하기 p 보다 크게 되면은 그때 그 i번째를 우리가 이 분산의 베타 햇에 대한 그 공무산 행렬의
그 I 번째 영향력 측정이다, 영향력 관측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저희가 이용했던 중고차 가격 자료 있죠? 유스트카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중행기 모형에 대한 4가지 영향 측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만약에 모형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influence.measure라는 함수가 있어요. 아래서 이 함수 안에다가 그 회기 모형을 넣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모든 측도들이 나오게 돼요. 자,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요만큼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DF 베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IJ죠. 각각 그 I 번째 관측치가 각각 개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거는 이 절편이, 그러니까 I 번째 각각의 관측치가 절편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측도가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것은 I 번째 관측치가 이 연식이라는 설명면수의 이 베타 해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마일리지, 이거는 CC라는 설명면수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는 어토매틱이라는 자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측도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은 이제 DF 피치 되는 거고요. 살펴봤던,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관측치가 Y햇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V.R은 뭐냐면 아까 방금 배웠던 커브 레시오, 그러니까 베타햇에 대한 분산 공분산 행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쿡스 D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쿡스 디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값은 Y햇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influence.measure라는 이 함수에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이제 값들이 구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각각에 대한 측도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쿡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m/p분의 3.67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본 이제 중고차 가격의 자료에 의하면 n이 30개고 p가 5개죠. 3.67로 나눠주게 되면은 0.14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값 있죠. 요 값이 이제 0.147보다 높은 값, 그때 그 개별 관측치가 바로 이제 영향력 값이 되는 거죠. 즉 베타 햇에 대한 벡터에 영향을 주는 이 DF 베타는 이 또는 우리가 루트 n분의 2가 기준값이라고 했는데 루트 n분의 2로 한번 이걸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자료가 30개니까 루트 30분의 2가 기준값이 되겠고, 이걸 계산하면 0.345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이제 DF f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또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p인데 이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 곱하기 루트 30이 되겠고, 이 계산하게 되면은 0.817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커브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옆에서 이걸 다 구했잖아요. 지우고 요 값이 이제 커브 레이쇼 값인데 여기다가 1을 뺍니다. 다 1을 빼요. 이 값이 여기 주어졌고 다 1을 뺀 다음에 그에 대한 절대값을 씌우죠. 그 값이 자 n분의 3 곱하기 p보다 크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영향값이 되겠는데, 자 요것은 3 곱하기 5가 되겠고 이거 30이 되는 거죠. 얘는 0.5, 기준이 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기준값을 이용해 가지고 몇 번째 관측치가 영향치 값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쿡스 디스턴스부터 한번 볼게요. 이것은 베타 햇의 벡터, 즉 요거에 영향을 주는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 자료에서는 베타 4까지 있는 거죠. 5 곱하기 1. 자, 우선 요거의 기준은 0.147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한번 그려봤고요. 요 빨간색 라인이 기준점이 되겠죠. 이거보다 큰 값 봤더니 여기 이게 몇 번째 값이냐면은 19번째 값이 되겠습니다. 즉 19번째 값이 바로 이 영향치 값으로 이제 쿡스 디스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살펴보게 되면은 쿡스 디스턴스가 19번째 값이 어딨죠? 여기서 여기 있네요. 그쵸? 기준은 0.147인데 여기 보니까 0.152로서 하나 값이 즉 19번째 값이 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DF 베타를 볼 건데요. 아까 저희가 앞서서 제가 0.345라고 했는데 보니까 0.645네요. 0.365네요. 그렇죠? 이거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365보다 큰 값이 이제 그 이상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베타 햇에 영향을 주는 관측지를 쭉 봤더니 총 3개의 값이 이제 이상치 값으로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24번째, 얘는 19번째, 요거는 이제 28번째 관측지 값이 이상치 값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베타 2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19번째, 28번째가 이제 베타 2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베타 3 2고요. 베타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16번째하고 여기 14번째가 베타 3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베타 4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28번째만 베타 4 햇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값은 간단하게 걸쳤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관측값들이 각각 개별 베타들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 그리고 19번째였네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19번째가 조금 이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DF fit을 보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기준이 0.817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0.817을 기준으로 작거나고 큰 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요 값은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 두 번째하고 19번째 값에서 이 y 햇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커브 레이시오 값은 이거를 그 자체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1을 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대값을 이용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y축으로 돈 거죠. 자, 이것들의 계산은 우리가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준이 0.5였죠. 그래서 0.5보다 큰 값을 살펴봤더니 몇 개의 자료값들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두 번째, 네 번째, 9번째, 그리고 19번째, 26번째, 30번째의 관측값이 0.5보다 크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쭉 4가지씩도 살펴봤더니 공통적으로 19번째가 좀 이상한 건 확실하게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도 19번째가 조금 이제 이 베타 햇에 대한 분산에도 영향을 주고 y 햇에다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제외를 하고 이 베타들의 햇과 SE 같은 거를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이상하다면 이게 왜 발생을 했는지 혹은 제거를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는 바로 이 더비너슨 검정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검정 방법인데 무엇을 검정하는 거냐면 바로 이 오창의 독립성 여부를 판정하는 검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회기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요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즉 n 있을 때 이게 서로 독립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y값, x값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차항이 독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랑 동일한 거냐면 얘는 어차피 보면 상수기 때문에 yi의 값도 서로 독립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 개별 요 관측값끼리 행끼리가 서로 다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모두 다 독립적으로 자료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쌍둥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가 이제 A라는 사람의 정보가 되겠고 두 번째 자료가 이제 B라는 사람의 정보인데 A와 B가 둘이 쌍둥이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 값은 서로 독립이 아니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식을 세우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회기식을 이용할 때면 각각의 값이 서로 관련이 없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료가 수집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오차항들끼리의 독립성을 만족하는지가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시계열 자료 같은 것이 있겠죠. 시계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가 자료 같은 거 주가 자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타임이죠. 오늘 주가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내일 주가가 요만큼이에요.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혹은 미세먼지 농도 같은 거. 이거 시간이에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이 내일 높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농도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날 떨어질 확률도 높겠고요. 이렇게 서로 값들이 서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기식을 세우는 것을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각각의 자료값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모형식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형이 전개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서로 오차항이 서로 독립인지를 검정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더비나스 검정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간단합니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오차항이 있고요. 그 바로 전의 값과의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이 그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걸 말 로우라고 한다면 이 로우 값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오차항이 서로 독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t 시점에서의 오차항과 그 바로 전 시점의 오차항이 서로 관련이 있다면 이건 오차항이 서로 독립이 아닌 거잖아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이 공식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조금 수식적으로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0에 가까운지 아니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로우 값이 0이다. 극단적으로 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항이 서로 독립인 거죠. 우리 가정에 맞는 겁니다. 가정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는 언제예요? 아까 여기 공식에서 이 값이 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었으면 이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건 이해가 되시죠? 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와 동일한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양변을 만약에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자,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로우, 즉 이 오차항끼리의 코릴레이션이 0이라고 한 뜻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즉 그 t 시점에서의 오차항과 t-1에서의 오차항에 대한 제곱의 평균 나누기 시그마 제곱이 2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로우가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로우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런 부등식의 성립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로우가 0으로서 두 오차항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런 부등식이 볼 수가 있겠고 이 값이 이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더빈과 왓슨이라는 학자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검정을 할 수 있는 통계량을 개발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더빈 왓슨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고요. 1951년에 제안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차항을 실제로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 이용하겠죠? 바로 잔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잔차를 이용해 가지고 앞서 저희가 소개했던 자, 요 파트를 보세요. 자, 이때 뭘 이용했죠? 요걸 이용했죠. 요 값이 2와 같느냐, 이보다 작느냐, 이보다 크냐, 이제 요걸 이용했잖아요. 이제 요 값을 잔차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것은 제곱을 그다음 자유도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우리가 잔차를 대입한 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겠네요. 잔차를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분모인 요 시그마 제곱을 이 추정치는 S제곱으로 이용을 한 거죠. S제곱은 자유도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인데 요걸 이제 마찬가지로 자유도로 그 잔차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돼 가지고 요걸 나눠준 값이 바로 이제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더빈 왓슨 검정 통계량이 요 D값이 2를 기준으로 2에 거의 가까우면 서로 이게 독립이라고 보는 거고요. 오차항이 서로 독립이라고 보는 거고 2보다 크다고 한다면 양의 상관관계 2보다 크다고 한다면 음의 상관관계 여기 그렇죠? 그리고 작으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좀 지워볼게요.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로우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혹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항시키고 해가지고 이 값이 우리가 이 잔차를 이용한 것이 잔차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더비낫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더비나슨 검정통계량 D는 뭐에 가까워지냐면 바로 여기 로우인데 요거에 대한 추정값 이거와 이제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관계가 볼 수가 있죠. 이 로우, 그러니까 오차항에 대한 상관계수, 이거의 추정값, 요 값은 바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즉 음의 상관관계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D값은 4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 1의 값에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D라는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건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0과 4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0이 있고요. 4가 있고요. 그러니까 2가 있으면 요 값, D의 값이 요 값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서로 독립인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차항에 대한 독립성 여부를 검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비나슨 검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값 2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더비나슨 이 검정 통계량 값은 샘플 사이즈 그리고 변수의 개수 기강력 알파에 따라서 이 값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더비나슨 검정은 D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어떤 기강력을 설정합니다. 2하고 이 숫자 2하고 비슷한 이런 값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테이블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이런 기강력까지 계산하는 것은 다루진 않을 거예요. R에서 통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구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기강력은 유의 수준, 관측해서 설명 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설은 H0는 로우는 0이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문가설 자체가 서로 독립이다가 귀문가설이 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가 대립가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로우가 음수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T 시점에서 높았으면은 T 빼기 1 혹은 T 플러스 1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높이 올라가는 대부분 그런 패턴을 따라요. 그래서 로우가 0보다 크다가 보통 대립가설이 돼요. 자, 이런 가설 하에서 우리가 이제 검정 통계량 값으로 우리가 더비나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비나스 검정 통계량이 이 기강력의 하한값보다 작으면 우리가 귀문가설을 기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강력에 대한 상한값보다 D가 크게 되면은 귀문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요. 만약에 D 값이 기강력의 상한값과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있으면은 판정을 보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검정 방법이 더비나슨 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비나슨 검정은 우리가 어떤 분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 수준, 관측 개수, 설명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기강력을 계산을 해요. 자료값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중고차 가격 있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더비나슨 검정을 통해 가지고 오차항의 독립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귀무가설은 로우가 0이에요. 즉 오차항이 서로 독립이다가 되겠고, 대립가설은 로우가 0보다 크다. 즉 오차항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R에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LM 테스트라는 요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이용할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LM 테스트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 라이브러리로 불러온 다음에 요 패키지 안에 DW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그 회귀 모형식을 딱 넣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더빈 왓슨 테스트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아래 정보를 보시면 데이터는 used class라는 요 데이터를 이용한 거고요. 그때 더빈 왓슨의 검정 통계량은 2.0389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 이용한 기강력을 이용해서 구한 p-밸류 값은 바로 0.606으로서 어떻습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로 독립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언더 유의 수준이 0.05에서 그러니까 5%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래 또 한 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Alternative Hypothesis. 그러니까 이건 대립가설이거든요. 대립가설은 True Autocorrelation. 그러니까 Autocorrelation이 바로 이 오차항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Autocorrelation이 0보다 크다. 이게 대립가설이 된다. 그러니까 요 말은 이제 요걸 뜻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자료값에 대한 진단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회기식을 세울 건데 이 회기식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측치들을 잡아낼 수 있는, 탐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잔차, 아웃라이어 이것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잔차는 척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표준화를 한 요 잔차인 RI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고요. 보통은 이 표준화된 잔차의 절대값이 2보다 크면은 그건 아웃라이어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렛값이라는 걸 배웠는데 요 레버리지 밸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회귀 기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귀 직선이 어떤 x바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렛대 값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 요런 값을 우리가 지렛값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 잔차 혹은 지렛값 같이 이제 아웃라이어 이런 레버리지 밸류가 실제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제거를 해가지고 즉 소고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소고법을 해서 베타 햇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요 S제곱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요 베타 햇에 대한 어떤 분산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R스퀘어 이 설명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가 소고법을 이용을 했는데 이 소고법을 이용해서 좀 더 표준화를 시키거나 자료에 적합하게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영향력 척도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그 값은 먼저 우리가 쿡의 거리라는 거를 살펴봤었죠. 즉 쿡 디스턴스라는 것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df 베타라는 것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df 피치라는 거 살펴봤었고요. 코브 레시오도 살펴봤었죠. 쿡의 거리 같은 경우는 요 베타 햇에 대한 벡터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고, 이 df 베타 ji죠. 요것은 어떤 특정 관측치가 j 번째, 즉 개별 베타 햇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거였죠. df 핏 같은 경우는 이제 y 햇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고, 커브 레시오 같은 경우는 요 베타들에 대한 분산 공분산 행렬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어떤 척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더빈 왓슨 검정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거였죠.
자, 요거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이 오차항에 대한 오차항끼리의 코릴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 더비나슨 검정을 공실 유도를 하고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값으로는 이제 2에 가까울수록 서로 독립이다 라고 했던 거고, 실제 저희가 더비나슨 검정을 이용하는 그런 값은 바로 기강력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기강력에 의해서 p-밸류 값도 구해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분포 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강력은 자료의 개수, 설명 면수, 유의 수준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회계식을 세우고, 그리고 이 자료값이 이제 이 회계식에 잘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번 강의에서 이런 걸 다뤄봤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 있죠? 이런 거를 이제 R 수업 시간에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